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가끔은 우리를 뼈아프게 하는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창밖은 어둑해지고 세상은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은 오히려 대낮보다 더 밝게 타오르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가 웃으며 툭 던진 그 무의미해 보였던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혀 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 장면을 무한히 반복 재생하는 그 기분을요. 내가 왜 그때 바보같이 웃었을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재판대에 세우고 채찍질하는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감정의 소모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마모되어 버리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밤이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에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이에서 무수한 말들이 오갑니다. 그 중에는 영양가 없는 말도 있고 따뜻한 말도 있지만 가끔은 독이 든 성배 같은 말들이 섞여 들어오죠. 낮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하하 하고 웃어 넘겼을 겁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된 이 고요한 시간에 그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 걸까요? 24시간 스트리밍 되는 4K HDR급 고화질 뇌내 극장에서 낮에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내가 웃어버린 그 찰나의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면 결국 화살표는 나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소심해서 그래.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탓하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고 싶어서 그 무례를 참고 넘겨준 겁니다. 사실 소심한 게 아니라 너무나 정중했던 것 뿐인데 이 세상은 그 정중함을 종종 약점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제 경험상 인간관계에서 무례함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단발성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상대방은 은근슬쩍 여러분을 시험해 봅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참아줄까, 어디까지 웃어 넘겨줄까 하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웃어 넘기는 그 순간 상대의 뇌 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낙인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힘의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위축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성실하고 인품이 좋을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실함이 만만함으로 번역되는 순간 관계의 저울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분위기를 살리려고 혹은 상대를 배려해서 참고 또 참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오는 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막 대도 대라는 취급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례함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제때 뽑지 않으면 무섭게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죠.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같은 말들 말입니다. 그러다 슬쩍 비교가 들어오고 어느덧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의 인격을 대놓고 훼손하는 말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침묵이 무례함을 비료 삼아 키운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멱살을 잡으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얼굴 붉히며 싸우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승부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부수고 싶은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바로 세우고 싶은 것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다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깨우쳐서 다툼의 여지조차 없게 만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인의 감정과 태도를 자신도 모르게 모방하곤 합니다. 무례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무례함에 전념되거나 혹은 그 무례함에 짓눌려 스스로를 비하하는 감정에 전념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전염을 차단할 방역망이 필요합니다. 그 방역망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웃는 경계입니다.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상대의 무례를 멈추게 하는 마법 같은 한마디 말이지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이고 복수가 아니라 관계의 정리입니다. 이 경계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여러분의 밤입니다. 낮에 그 경계의 말을 내뱉고 나면 그 무례한 말은 더 이상 여러분을 따라 집까지 오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 앞에서 멈춰 서게 되지요. 말의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명확함에 있습니다. 상대가 무례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그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허용의 문을 단정하게 닫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무조건 참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품격 있게 지킬 때 완성됩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나의 존엄을 팔아치우지 마세요. 존중이 없는 배려는 결국 희생일 뿐이고 그 희생은 언젠가 독이 되어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작은 한마디로 미리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보세요. 다음에 누가 무례하게 굴면 나는 웃으면서 이 한마디를 던지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이 의식적인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웃어넘기게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무시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면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관계의 중심을 세우는 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상황별 문장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겁니다.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될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혜의 문장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무례함은 대개 평가의 얼굴을 하고
슬며시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의 외모나 나이를 아무렇지 않게 건드리는 말들이 그 주인공이죠. 어머, 그새 많이 늙었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살이 좀 쪘나 봐.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띠며 던져지지만 실상은 상대의 심장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를 넘어서는 분들에게 이런 평가는 훨씬 더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젊은 시절엔 하룻밤 자고 나면 이칠 가벼운 스크래치였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시간의 무게와 자존심이 있기에 상처의 질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말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무신경한 말 한마디를 듣고 난 뒤 우리가 스스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검열하며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남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관계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 예전보다 얼굴이 너무 수척해지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품평회에 나온 물건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 든 얼굴은 그저 노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의 훈장이고 주름은 견뎌낸 날들의 기록인데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 기록을 가벼운 말로 훑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정말 초라해졌나? 라는 위험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노화보다 자신의 노화를 약 20% 정도 더 느리게 인식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속 내 모습보다 남이 말해주는 내 모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필터로 주름을 지워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필터를 강제로 해제해버리는 기분이란 참 묘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들에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요? 그 말이 사실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감, 쇠약해짐, 그리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거나 초라해 보일까봐 느끼는 그 원초적인 불안 말이죠. 그 불안을 가진 상태에서 외모 평가를 들으면 그 말은 화살처럼 가슴에 꽂히고 결국 그날 밤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낮의 장면을 계속 재생하며 그때 이렇게 대답할 걸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죠. 하지만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무례한 말이 내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외모를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혹은 친해서 하는 말이지 라는 방패를 들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친함은 무례함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할수록 더 귀하게 대접하고 조심해야 하는 법이죠. 그들이 왜 조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여러분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적 동일시 (projective identification)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두려움을 남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안도감을 느끼려는 아주 게으른 심리 기제입니다. 그 사람 역시 늙어가는 게 무섭고 초라해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의 주름을 지적하며 난 아직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결국 그 독설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흔들리는 자아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는 분들, 정말 걱정이면 조용히 영양제나 좋은 화장품 하나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말로만 비타민을 주시니 제 마음이 도무지 흡수를 못하네요. 주름이 살아온 날들의 기록이라는데 제 인생 기록지가 그분 눈에는 좀 과하게 두껍고 흥미진진해 보였나 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은 아니에요. 저 안 늙었어요 라고 부정하거나 너나 잘해라고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부정은 상대에게 내 말이 먹혔구나라는 확신을 주고 공격은 그 자리를 싸움터로 만들어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제가 권하는 제3의 길은 바로 에너지를 차단하는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문장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평가를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주관적 생각으로 경계를 되돌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다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입장에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라고 말하며 그 독이 든 말을 내 몸에 붙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가 기대한 건 여러분의 상처받은 표정이나 구차한 변명 혹은 불타오르는 분노였을 텐데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반응이 끊기면 무례함은 동력을 잃고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중요한 건 말투입니다. 너무 차갑게 하면 도발이 되고 너무 무겁게 하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습니다. 가볍고 담담하게 그리고 살짝 미소를 띠며 말하세요. 그 미소는 굴복이 아니라 당신의 말 따위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우아한 선언이자 여유입니다. 인격은 단순히 참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세월이 남긴 주름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천박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곤 하죠.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마땅한데 정작 상처받은 우리가 우리 얼굴을 부끄러워합니다. 이제 이 억울한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사람은 젊을 때 얼굴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지키는 기품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누군가 다시 여러분의 나이와 외모를 건드린다면 속으로 먼저 외치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불안이다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어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고 무너져가던 자존심을 단단하게 세워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품격을 지킨다는 건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나라는 세계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문을 잠그는 일입니다. 그 경계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가장 깊게 상처내는 말이 거친 욕설이나 고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뼈저린 진실을 아는 이들은 압니다. 정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조용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단정하는 말이라는 것을요. 넌 원래 그래. 당신은 늘 그렇지.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작게 만듭니다. 마치 당신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아주 작은 유리병 속에 가두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죠. 이건 단순히 행동 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행위입니다.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원래 그런 사람이 되고 오늘 조금 예민했을 뿐인데 늘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타인을 분석하는데 방구석 심리학 박사 학위를 딴 것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눈은 못 속여 넌 딱 이런 스타일이야 라며 남의 인생을 3분 요리처럼 간단하게 결론 짓곤 하죠. 학술적인 맥락에서 이를 심리적 낙인 효과를 통한 자아 정체성의 고착화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는 상대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한 항목으로 끼워 맞추는 아주 게으른 폭력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공유하자면 인간은 약 1령만 가지의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타인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할 때는 고작 몇 마디의 단정적인 단어로 그 다채로운 색을 덮어버리려 하는 걸까요? 제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도 바로 이 단정이 스스로를 갉아먹을 때였습니다. 발표를 한번 망친 학생이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해라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으면 그 학생은 다음에도 긴장하고 또 실수하게 됩니다. 결국 타인이 던진 단정이 자신의 사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이 던지는 넌 원래 그래라는 말은 파괴력이 더 큽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무방비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잔인한 단정을 더 쉽게 할까요? 그 이유는 슬프게도 그들이 관계를 노력이 아닌 습관으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편이니까 가족인데 뭘 하는 안일함이 쌓이면 말이 거칠어지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이해가 멈추면 존중도 멈춥니다. 대화는 상대를 매번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단정은 상대를 이미 끝난 책처럼 덮어버립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다른 가능성과 변화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단정을 들으면 상대방의 기억력이 1990년대 어느 지점에서 멈춘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너 원래 이거 좋아하잖아 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그건 제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고요 라고 외치고 싶어지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제 인생의 전지적 작가라도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제 속마음도 모르는 분이 제 성격의 근원을 파헤칠 때면 가끔은 제 MBTI가 IDGAF 상관없으로 보이나요? 라고 묻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이런 단정의 말이 듣는 이를 침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라고 반박해봐야 돌아오는 건 거봐 또 그러잖아 라는 더 큰 단정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입을 닫게 되고 그 관계 안에는 규정하는 사람과 지워지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건 건강한 유대감이 아니라 일방적인 힘의 관계일 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제가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단 하나의 색깔로 칠해진 캔버스가 아니라 매 순간 변하는 프리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은 부드럽고 어떤 날은 예민하며 어떤 날은 관대하지만
어떤 날은 꽉 막혀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복잡함이 합쳐져 한 사람을 이룹니다. 단정은 이 아름다운 복잡함을 지워버리고 인간을 단순화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듣는 사람의 존재는 지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싸움은 답이 아닙니다. 너나 잘해라고 맞받아치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 단정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해 버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3의 길은 바로 질문입니다. 반박이 아니라 질문으로 상대의 인식을 흔드는 것이죠. 그 마법 같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문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넌 원래 그래라는 상대의 말을 객관적 사실에서 상대의 주관적 인식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그렇다는 선언을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갑자기 자신의 시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쉽게 규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질문은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남편이 습관처럼 당신은 원래 그렇게 까탈스러워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늘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 순간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이 찔렸던 것이죠. 아내의 질문이 남편의 나쁜 말버릇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말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표정과 속도입니다. 날카롭게 쏘아붙이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정말 궁금하다는 듯 부드럽게 물으면 상대는 방어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은 방어할 때는 절대 반성하지 않지만 방어가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설령 상대가 바로 사과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라며 얼버무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상대의 머릿속에 멈춤이라는 씨앗을 심었으니까요. 좋은 관계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정의 말 앞에서 내 존재를 지워버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라는 질문은 나는 당신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람이다 라는 우아한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아름답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 존엄함을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자주 그리고 더 교묘하게 겪게 되는 무례함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독한 걱정의 얼굴을 하고 있고 말투는 더없이 인자한 정의조언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날카로운 간섭의 칼날이 숨겨진 말들 말이죠. 그 약 먹으면 안 돼. 그 나이에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야지. 돈은 이렇게 굴려야 해.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처음엔 나를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말 같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분이 묘하게 나빠집니다. 분명 내 삶이고 내 몸이고 내 가정인데 왜 생판 남의 목소리가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바로 조언과 간섭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죠. 조언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간섭은 그 선택권을 강탈해 갑니다. 조언은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라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지만 간섭은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결론을 강요합니다. 한마디로 조언은 내 삶을 존중하며 곁에 서 있는 것이고 간섭은 내 삶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려 드는 침략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의 프로 간섭러들은 정말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만약 걱정이 돈이 되는 세상이었다면 그분들은 이미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저인데 왜 자꾸 객석에 앉은 분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대본을 고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관객 참여형 연극도 아니고 말이죠. 심지어 그분들이 제안하는 맞춤형 인생 설계는 정작 본인들에게도 안 맞을 때가 많다는 게 유머라면 유머랄까요? 사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어른의 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간섭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윗사람 말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격언을 내면화하며 누군가 내 삶에 강하게 개입하면 반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참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정권 또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계속 끼어들어 내 결정권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명백한 침범입니다. 이런 침범이 반복되면 사람은 영혼부터 지쳐갑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마음의 체력이 고갈되며 결국 소중했던 관계마저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러니 이제는 간섭을 좋은 말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고이 간직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멘트가 있죠. 다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하지만 정말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결론부터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죠. 너는 지금 마음이 어떠니?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말입니다. 걱정은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통제는 결론으로 시작됩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과도한 간섭은 경계 침범을 통한 심리적 항상성 파괴 바운더리, Maintenance for Psychological Homeostasis를 야기합니다. 상대의 자율성을 훼손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기제인 셈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은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만만한 남의 삶이라도 내 뜻대로 움직여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잡지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은 깨어있는 동안 하루에 무려 3만 5천 번 이상의 선택을 내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뇌는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중하고 방대한 나의 선택 에너지를 왜 남의 참견을 처리하는데 낭비해야 할까요?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고 운전해야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자꾸 핸들을 꺾으려 들면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면 그들은 즉시 걱정해줘도 난리네, 왜 이렇게 예민해 라며 우리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렇다고 듣는 척만 하고 넘기면 그들은 내 말이 잘 먹히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며 다음번엔 더 강력한 간섭의 폭탄을 들고 찾아옵니다. 짜증은 관계를 상하게 하고 영혼 없는 긍정은 간섭을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명확함을 지닌 한마디,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영토를 지켜내는 아주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당신 말이 틀렸다라고 판단하지 않기에 상대가 방어 기제를 발동할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 상태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관적 한계를 명확히 전달할 뿐이죠. 마치 특정 음식이 내 체질에 맞지 않아 거절하듯 특정 조언이 내 삶의 결에 맞지 않음을 우아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멈칫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스스로가 무례한 강요를 하는 사람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을 할 때는 설명을 길게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다시 설득을 시작하려 들 테니까요. 경계는 길게 설명할수록 무너지고 짧게 끊어낼수록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서운함은 상대의 감정이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명확한 선긋기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불편한 간섭이 사라져야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즐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핵심은 정직이 아니라 존중이어야 합니다. 존중이 없는 정은 결국 구속이자 희생일 뿐입니다. 누군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무단 침입하려 할 때 오늘의 이 한마디를 준비하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내 몸, 내 시간, 내 가정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듯 내 삶의 지봉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어쩌면 큰 부탁이나 대단한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해명해야 하는 그 억울하고도 허망한 상황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누군가 다가와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라고 물을 때의 그 당혹감이란 마치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일 겁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미 소문이 퍼졌을까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걷는데 소문은 빛의 속도로 뛰어다닙니다. 사실은 증거를 요구받으며 검열당하지만 소문은 누군가의 묘한 표정 하나만으로도 진실이 되어버리곤 하니까요. 이건 마치 인지적 편향과 확증 편향이 결합된 집단적 허위 정보의 확산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정보를 재가공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흥미롭지만 조금은 허탈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간은 평생 동안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빨간 신호등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앞에서 기다리며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아까운 6개월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누군가가 왜곡해서 퍼뜨린 쓰레기 같은 소문을 해명하는데 낭비해야 하는 걸까요? 소문은 제 배달 음식보다 항상 빨리 도착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토핑까지 얹어서 돌아오곤 합니다. 소문을 해명하는 건 마치 튜브에서 삐져나온 치약을 이쑤시개로 다시 집어넣으려는 시도처럼 고단한 일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낍니다. 한번 잘못된 말이 이름과 인격에 달라붙으면 떼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강단에 서며 제 말이 다른 옷을 입고 돌아오는 광경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누군가 재미를 위해 살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냥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이 어느새 큰 수술을 받는다는 괴담으로 변질되곤 하죠. 이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하지만 흥분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 저렇게 난리야?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 하고 말이죠. 그래서 소문 앞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사실이 필요합니다.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타인의 반응이죠. 어머, 정말 그랬대? 하는 그 짜릿한 반응이 그들의 양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게 넘어가는 건 다음엔 더 크게 왜곡해도 좋다는 허락과 같습니다. 왜곡은 즉시 정정하지 않으면 곧 사실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고 단단한 마디를 던져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이 문장에는 정확성과 차분함, 그리고 상대와의 거리를 두는 힘이 있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에
상대가 더 이상 말을 얹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누가 그랬어요? 라고 범인부터 찾으려 들지 마세요. 그러면 대화의 본질이 흐려지고 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전에 먼저 사실부터 고정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라고 평온하게 말한 뒤 침묵하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스스로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문보다 더 아픈 건 가까운 사람의 무신경함입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넌 원래 그래 혹은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신경 써? 라고 툭 던지는 말들 말이죠. 악의가 없어서 더 사과받기 힘들고 그래서 상처는 더 깊게 뗐습니다. 이때 참고 넘기면 병이 되고 폭발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제3의 길이 바로 질문입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방어할 문장이 아니라 질문이기에 상대는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또한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대화도 정리해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나 남의 흉만 늘어놓는 친구에게는 가볍게 웃으며 말하세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우아한 거절입니다. 상대가 삐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들어줘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해로운 습관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투지 말되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싸우지 말고 경계를 세우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소중한 것을 남기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습관도 정리하고 무엇보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의 무례함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문장들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닙니다.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참는 것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처음엔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겠지만 거울을 보며 자꾸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이 문장들이 몸에 붙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오늘 밤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셨나요?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들이 여러분의 영혼 주위에 단단하고도 부드러운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거나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되어대는 안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당신의 소중한 마음의 방을 함부로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방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이며 그곳은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안식처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은 저 멀리 흐르는 강물에 하나씩 띄워 보내세요. 당신이 오늘 참아냈던 일들, 차마 내뱉지 못했던 말들 모두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니까요.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의 긍지이며 당신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품격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이 평온한 무게감 속에 몸을 맡겨보세요. 세상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당신의 호흡 소리만이 고요하게 방 안을 채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선명하고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함부로 다뤄지지 않겠다는 그 우아한 선언이 당신의 꿈속에서도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따뜻한 이불의 온기를 느끼며 이제 그만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충분히 잘해왔습니다.